자, 여러분 이제는 어, 우리가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문화 빅데이터, 우리 그 마켓C라고 우리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문화 정보원에서 정성스럽게 오픈한 거고 아직은 맛 구축 중이어서 그러긴 하지만 군집 분석에 딱 예제로 쓰기 좋은 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그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클러스터링 군집이라는 것은 여기 데이터에서 비슷한 객체들을 하나로 그룹으로 묶는 거라고 하죠. 그림을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일부러 구분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명명을 하는 겁니다. 이름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도메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할 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고객층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구분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일부러 분류 문제에서 지도학습으로 의사결정나무, 그리고 비지도학습에서 클러스터링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어떤 클러스터에, 즉 어떤 군집이래 하는지 정보, 라벨링, Y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고 그걸 거리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쵸? 이런 걸로 우리가 작동을 하는 게 바로 클러스터링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장단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장점은 일단 쉬워요. 저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클리디안 거리를 보통은 쓰거든요. 그쵸?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시면 되죠. x1, x2, x3. 그쵸? 요 빗병 구할 때 이거 직각인가요? x1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은 x3의 제곱. 그래서 요 제곱 없애기 위해서 루트 씌우고 거리는 양의 값밖에 못하니까 플러스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군집합 알고리즘에 비해서 복잡도가 낮아요. 그쵸? 그리고 구현이 쉽고 다양한 언어와 플랫폼에서도 제공되는 알고리즘인데 대신 이게 문제는 뭐냐면 노이즈, 거리를 갖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애가 있으면 노이즈에 매우 민감하고 최적의 군집 구조를 모르니까 라벨링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은 구분을 엄격하게 하면 클럽 군집도 계층으로 나누는 군집이 있고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안 할게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계층으로 많이 했죠. 데이터도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그랬거든요. 저도 논문 쓸 때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빅데이터 오면서 몰라요. 왜 라벨링도 없고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나눠야지 몰라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적당히 K개를 설정을 하는 거야. 이거 한 4개로 나눠질 것 같은데 너무 많아도 안 좋고요. 그래서 최대 보통 이제 여기서 하는 게 3개에서 9개 사이에서 이제 학계나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제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는 과목을 경영학과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해외 원서에도 3개에서 9개 정도로 나누는 게 나중에 복잡도도 좀 덜하고 설명도 가능하고 이게 뭐 나누려면 한없이 나누면 더 구분이 되겠죠. 뭐 2개, 3개 뭐 그쵸? 한 군집에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3개에서 9개 사이로 나누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비계층적인 모델인 K민제예요. 평균값을 찾는 거거든요. 분할 군집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포인트는 반드시 하나의 군집에 소속해 있는 방법이 군집 1, 군집 2예요. 그러니까 군집 생성 형태가 뭐냐면 요 중심점을 구하는 거예요. 얘가 어찌됐든 하나의 군집으로 묶였어요. 근데 어떻게 묶였냐? 요 거리 있잖아요. 이 평균가가 같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의 이걸 센트로이드라고 하거든요. 중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의 군집이 속하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이 사실은 좀 복잡해요. 왜냐면 이렇게 묶이기도 하고 좀 애매한 애가 또 하나 있으면 또 얘하고 센트로이드 또 중심점에서 거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서 최적의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뭐 이상한 것도 뜨고 그러네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완성된 형태만 지금 보여준 거죠. 색깔로 구분해서 이 파란색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황토색인가요? 금색으로 나눠진 거죠. 이렇게 클러스터 1, 2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대 뭐 이해되죠? 무슨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어가지고 요거는 여러분 잠재 고객이라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뭐 10대에서 20대 뭐 미술품을 좋아하는 뭐 이런 군이고 이거 3, 4일 때 실제 소비할 수 있는 뭐 그쵸? 우리 그림을 구매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명명하는 건 결국 중요한 건 비즈니스 도메인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 판매 지역이 있으면 이 매출액과 매출 수량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노이즈에 민감하면 이거 나누기 애매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 뭐 자사 상품을 우리가 매출학계나 뭐 총 판매 수량에 따라서 네 개의 그룹을 분류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이건 예제는 원래 이제 그 MS에서 주어지는 슈퍼스토어라는 데서 하는 예제이고 강의 교환이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하는 것만 알고 우리는 다른 쉬운 예제로 군집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똑같이 더 많은 개체 가져오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거니까 이 추가 옵션이 있는데요. 뭐 자동으로 클러스터 찾기 요거 중요합니다. 이걸로 하시면은 되고 이 범례 부분은 구분이 되니까 비워둬야 돼요. 우리가 이건 구분 짓는 거지 범례였잖아요. 뭐 서울, 경기 그러니까 여기 비워두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도시 X축에 뭐 세일즈 어마운트 Y축에는 전체 수량별로 그리고 그쵸 판매 금액만별로 에 따른 수량이 얼마나 됐는지 그거를 이제 구분해 가지고 도시별로 본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고요. 실제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옵션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이 데이터 전처리라는 거죠.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국말로 하면 데이터 전처리예요. 그래서 스케일 데이터 하면은요 스케일을 표준화 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물가 지수가 보통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죠. 예를 들어 1970몇 년대로 알고 있는데요. 장바구니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필수품 뭐 라면, 쌀 뭐 이런 것들을 그 기준을 잡은 날을 100으로 보고 예를 들어 지금 2020년의 현 시점에 예를 들어 물가 지수가 150이다. 그러면 예전에 처음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2020년 한 1970년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지금 50년 지났잖아요. 50년 지났는데 물가가 150 지수가 150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5배만큼 옛날에 비해서 50년 전에 비해서 올랐다. 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케일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킬로그램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저기 실제로 파운드를 쓰죠. 영미권은 저도 그랬 헷갈렸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름 넣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리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1갤론을 쓰거든요. 그럼 이게 한 4리터 정도 돼요. 갤론이.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되게 비싸다고 느끼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4리터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였죠. 왜냐면은 제가 그때 우리나라 소나타급의 이제 중고차를 외국 차를 탔었는데 그때 한번 우리가 만땅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한 50불 정도면 됐던 것 같아요. 50불 정도면. 근데 이제 그게 이걸로 계산하면 2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리터에 지금 얼마죠? 근데 아무튼 1,000원꼴이었던 거. 800원인가 1,000원꼴이었어요. 1리터당. 그러니까 저렴한 거죠. 엄청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위가 틀리면 그거를 이렇게 뭐 리터로 환산하다든가 이렇게 계산을 하나로 통일해야지 우리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스케일이 있으면 그걸 표준화하는 게 스케일 데이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같이 구분이 되겠으니까. 그 다음에 apply PCA라는 게 뭐냐면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PCA는 정말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PCA는 Principal Component는 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면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이 어떠냐, 성격이 어떻고, 키는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이게 다 특성 정보잖아요.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성격하고 외모만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90%가 설명이 돼. 그러면 설명력이 되게 높은 거죠.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가장 주된 요인을. 그래서 주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애널리시스겠죠,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PCA를 적용할 거냐. 그래서 적용하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2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적용된 경우에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 데피니션을 하면요. 이 클러스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인데 여러분들이 결국 이 K는 여러분들이 선택해 줘요. 오토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면 처음에는 오토로 했다가 이게 좀 안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클러스 개수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소드는 표시되는 클러스 개수를 자동화하는 방법이에요. 뭐 fast 저는 일단 빨리 하게 아니면 적당하게 아니면 늦게 이렇게 하는 거고 비주얼은 어떻게 보일 거냐 visual appearance라고 나오는데요. 이 드로우 어떻게 하면 엘립시스가 뭐 엘립스 하면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엘립스예요. 타원이 영어로 엘립스입니다. 그러니까 타원 형태로 내 군집 있는 것을 아까처럼 그냥 군집 이렇게 표시가 아니라 타원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좀 시각화 툴인 거죠. 그러고 드로우 컨벡스 헐 그런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컨벡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차 함수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함수인데요. 이게 이제 SDG라고 스타캐스틱이라고 그래서 그레디언트라고 해가지고요. 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요렇게 우리가 2차원 정도로 이 기울기를 찾는 게 이제 딥러닝의 기법이거든요. 이런 게 지금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2차 할 때 최소값 구하기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기에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아래로 볼록한 걸 우리가 영어로 컨벡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컨벡스 헐은 뭐냐면 클러스터 그룹을 감싸기에 최소한의 부분을 집합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집을 여기 보시면 군집을 구성하는 가장 바깥 원소를 이어서 그린 거를 컨벡스 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은 이제 선형대수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벌써 보고서가 있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를 엑스포트 할 거냐, 그렇죠? 그러면 롤을 몇 개 할 거냐, 1000줄 할 거냐, 10,000줄 할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자동으로 클러스터링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객체 가지고 와서 만져보는 그런 시술할 거고 그 전에 여러분 꼭 R이나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